뉴스 애니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조금 전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잠시 뒤에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이어가는데 일본 대사 접견 뒤에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모시든 안 모시든 관계없이 선대위 출범 시사인데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 지금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늘 상근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벌써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오전에 한번 오시겠다고 해서 당연히 뭐 제가 뵈야 되는 것이고 오늘 아마 들어오면서 기자분들을 또 많이 만나신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뭐 간담회 같은 거를 했죠. 또 통상적인 얘기니까 열심히 좀 도와주시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거 좀 김병준 위원장님 만나셔서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으셨나요? 역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 선대가 중심적으로 뛰고 여기 중앙선대는 이제 방향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잡아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원해줄 거 하고 그리고 선대위는 이제 선거에 관한 어떤 중요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그런 기구니까 글쎄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익명 관계자발로 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도 좀 불쾌한 입장을 좀 취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다 볼 수가 없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보내주는 것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익명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뭐 더 없으면 김종인 위원장 때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오늘 김병준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반적인 거로 생각하시죠. 어차피 상임위원장이 되셨는데 사실은 진작에 저도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으니까 한번 만났어야죠. 근데 이번 주가 좀 바쁘고 하다 보니 오늘 차 한잔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셔서 이 당사에 또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방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기자들도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간담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수석 대변인께서 더 추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렸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잠시 뒤에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그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는 감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정인이 복부에 남은 충격 흔적은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 복부에 2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회적 공부는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향한 것도 있다며 장 씨의 양육에만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남편 안 씨 측은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는 기본 양육에 소홀하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 양모 장 씨가 감형을 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죄의 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또 저 자신도 변해야 하고 저도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어제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뭐. 대선을 앞둔 각 진영의 현안,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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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발언을 들었는데 그에 앞서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나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적지 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많은 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는 분을 그냥 혼자 그렇게 뛰게 둔다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같이 무엇을 하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 발언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어떻게 보면 유도하기 위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보도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정반대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물 건너간 겁니까? 아직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정치라는 것은 다이나믹하기도 하지만 드라마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사실은 행보예요.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문제로 좀 시일이 끌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당사에도 안 왔고 또 업무를 아직 시작하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날 잡아서 후보를 만나고 후보랑 다시 이야기 좀 하고 방이 또 있고 그럼 당사에 가서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기자들과의 또 기자 간담회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오전 11시, 10시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측성 보도가 좀 틀리게 된 것인데요. 저는 뭐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총괄선대위원장직은 비워놓고 윤석열 후보가 기다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만찬에서 만났지만 회동이 불발했다, 뭐 결렬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정치는 그만큼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는 것이고 또 역동적인 만큼 또 드라마틱한 것도 있어서 저는 충분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얘기라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그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좀 친분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물 건너간 건 아니고 반전의 반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반전이 언제쯤 있다면 언제쯤 있을까요? 우선 12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선대위 구성을 지금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후보께서도 그렇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조금은 좀 이제 냉각기를 가지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정말 서로 또 필요한 어떤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경제 민주화라는 상징성, 그다음에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그리고 선거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승장으로 해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필요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도 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셨고 당을 이끌었던 분이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서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잘 해결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물 건너간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근식 교수님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저는 아마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파리 때 하이에나로 시작해가지고 그 양반 주접으로 끝났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차마 이제 방송에서 합술 얘기들도 들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여지를 두려면 끝날 두려면 그런 심한 말이 오가면 안 돼요. 심한 말이 오가면 안 되는데 심한 말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치 1, 2년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정치 1, 2년 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지를 두려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둡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보면 이분들이 다시 할 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비서실장 문제나 뭐 역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동안 했던 걸 보면요. 정권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정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못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뭐 비서실장을 내리고 안 두고 뭐 자잘한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 상태에서는 어렵다. 근데 뭐 윤석열 후보 입장도 확고한 것 같으니까 해결은 난망한 거죠. 네. 대변인 그런데 일부 보도 등을 통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일부 인사와 또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원래 2016년에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그때 공천하신 분들이 지금 재선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친한 분들이 많고 수시로 연락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누가 얘기한 것처럼 뭐 수원에서 누구랑 만났다 이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평소에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우리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다른 뭐 우리 당에도 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라는 거 살아있는 생물이고 가능성은 저는 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고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게 민주당으로 그건 모르죠. 네.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뭐 살아있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저기서 만약에 저렇게 박대를 당하면 민주당에서 잘 대우를 해드리면 또 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장님께서도 중간에서 계속 그 어떻게 역할 좀 하시는 거죠? 뭐 저야 뭐 사실 뭐 보좌하는 입장이고 제가 윤석열 네. 또 후보도 제가 또 캠프에서 실장으로 모셨고 김종인 위원장도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가 또 실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원만하게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뭐 어떻게 보면 개문발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차는 출발을 했다라고. 일단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뒀지만 사실상 주요 본부장급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좀 그 식상하다. 뭐 젊은 인재들은 좀 모습이 좀 없어지고 중진들이 많이 포진이 해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고요. 또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젊은 대변인이 그런 아쉬움을 좀 표현하기도 네. 했고, 저는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했던 그런 내용도 사실은 특정 인사에 대해서 뭐 특정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이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리고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선대위의 구성과 선대위의 인선에 대한 것들이 바로 본선 전략이고, 그게 사실은 후보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조언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맥락이 아직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개문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진들 중심으로 우선 시급하니까 본부장 인선을 끝낸 것 같고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3차, 4차 인선까지 계속 발표를 했어서 아마도 추가 인선에서는 그런 젊은 층,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새로운 인물들 중심으로 영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원만한 아마 새로운 이제 안착이 되면 또 원만하게 또 차렵게 새로운 인물들 중심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뭐 반전을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좀 그 결론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선대위 이른바 쇄신 작업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당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임명이 됐는데, 먼저 관련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과 선대위,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로의 변화, 그를 통해서 선대위 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 중심의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략이라는 것은 혁신을 하고 또 당을 바꿔서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에서 캠페인에 많이 나왔던 워룸 체제로 한번 운영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 일단 지금 당 사무총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과 조직 그리고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3선 이상의 중진급들이 맡아왔다라고 하던데, 이 김영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데 이렇게 좀 중책을 맡았다는 것,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김명기 의원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몇 안 되는, 정말 한 손가락으로 꼽을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었고, 뭐 대학 후배이기도 하지만요. 아마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뭐 상황실장 맡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상황실장도 계속 맡으면서 뭐 말씀처럼 사무총장이라는 게 이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는 건데, 선거 과정에는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됩니다. 아마 공식 선거 쓸 수 있는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 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나이가 젊어졌습니다. 그전보다 지금 사무총장도 7살 젊어졌고요. 지금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의원 같은 것도 한 7살 좀 젊어졌어요. 민주당이 조금 더 젊어진, 둘 다 공교롭게 7살씩 젊어졌거든요. 네. 그전보다. 그래서 좀 젊어진 세대 교체 의미도 있고, 강훈식 의원 아시겠지만 이제 충남 아산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이에요. 그 당에서 전략위원장도 했었고 수석 대변인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실제로. 정치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젊은 피로 채워서 좀 어려운 선거를 돌파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도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임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당원에 명시가 돼 있어서 후보가 되면 사실은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후보 중심의 당 체제로 만드는 게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보직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사무총장 대신에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보낸 그 사무총장으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가서 있고요. 밑에 사무총장 산하의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가 구성 중이긴 합니다만 후보의 의중과 후보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후보의 뜻대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빨리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선대위라는 것은 후보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사불란한 체제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선대위는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아마 잘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좀 가벼운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준비된 사진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변신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후보들의 변신 모습 관련된 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율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후보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왼쪽 사진은 백발이 이렇게 좀 성성한 모습인데 오른쪽을 보면 머리카락이 까맣게 또 변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입니다. 왼쪽을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머리에 좀 이렇게 그 헤어 제품 같은 걸 좀 바르고 옷도 좀 약간 좀 또 그 가벼워진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의 변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발에서 검은 머리로 한다는 것. 좀 더 젊어 보이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젊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머리 염색 문제는 경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저도 뭐 주변 사람들 다 물어보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완전히 이게 갈리더라고요. 현재가 좋다. 하자. 근데 지금 어쨌든 2030이 주된 타겟이고 심지어 어떤 뭐 갔더니 2030 어떤 분이 할아버지 대통령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염색하라고 주변 말씀드렸고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뭐 염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약간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 살로 젊어 보이는 게 낫거든요. 저는 염색한 거고 우리 김기식 교수님 염색 안 했잖아요. 제가 훨씬 더 젊어 보이잖아요. 물론 나이도 실제로 어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좀 젊어 보이는 게 낫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맞출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뭐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는 사실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토론회라는 게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머리뿐만 아니라 안경, 뭐 그다음에 넥타이, 양복 모든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선거전이 갈수록 더 많이 신경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강점으로 꼽히는 이미지들이 행정가로서의 이미지, 추진력, 그다음에 뭐 한다면 한다 이런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저렇게 머리카락 색깔을 검게 해서 좀 젊어 보임으로써 뭔가 더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없던데 성렬이 형 뭐 이런 그 명찰을 달고 다니시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검사다라 보니까 딱딱하고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좀 타파하려는 시도입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그 서울대 국민의힘 그 당 조직 이제 만들 때 가서 이제 성렬형이라고 명찰 붙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도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곁에서 이렇게 몇 번 보면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에요. 근데 검사 생활 오래 했다는 그 강한 이미지가 또 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싸우는 이미지, 맷집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한테 사실은 좀 소구력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뭐 쩍벌만 강조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머리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옷 매무새라든지 그리고 그 실제로 접근하는 이미지에 있어서 좀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재명 지사도 변화하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 후보도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후보 그리고 큰형 같은 후보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아마 변신을 시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의 이 이미지가 유권자한테 그 전달되는 소구력이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뭐 내역을 좀 파악을 했어요.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비 주요 사용 내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 정치 컨설팅에 4억 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됐고 보시면 스타일링과 이미지 컨설팅에 8천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스타일링 이미지 컨설팅이 백발을 뭐 검색 머리로 하고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쓴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적게 썼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든지 정치 컨설팅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반응을 하거나 죄송합니다. 토론회 후에 이렇게 나타날 반응을 보면 이미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것보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이라는 건 이미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 같은 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실제로 투자하는데 그걸 고치고 아니면 사실은 일반인들의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없이 경험을 많이 했고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뭐 더 써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출 내용만 파악이 돼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그 지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파악이 되는 대로 또 이렇게 공정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지금부터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 과거에 그 일가 친척 중에 그 데이트 폭력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변호를 한 거 놓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단어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한참 오래전에 변호사 시절에 한 거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인식 자체가 그 정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폭력을 너무나 미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사건 자체는 모녀 살해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사귀었던 여자까지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중대 범죄이고 살인 범죄인데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내가 변론한 사건이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한다. 아니면 폭력이 이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그때 이제 성남에서 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했던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서 그때 인권 변호사로서 성남에서 사실 시민운동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의 변호를 하면서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경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좀 속 시원하게 해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친인척과 관련된 거 보통 변호사들이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건도 뭐 끔찍한 사건이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두 명이나 어쨌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사건이었죠. 본인도 제가 보기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친척 중에 없고 아마 뭐 보러는 보통 이제 뭐 다른 변호사 가세요 아니면 국선에 가세요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또 사정이 있었겠죠.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뭐 심신미약 주장하시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술 마시고 하면 거의 다 심신미약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옳으냐 그러냐 논란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의뢰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2006년의 일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어서 제가 보기엔 뭐 저도 사실은 변호사 하면서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많이 해보는데 뭐 친척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피하고 싶은데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걸로 보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마 어떤 간담회 이제 군 관련의 간담회 가는 거라서 이거를 단순히 뭐 데이트 폭력이다 뭐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그런 사건인 거 알고 있었지만 아마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과 변호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흉악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변호를 받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변호를 한 것인데 이게 관련된 사건 자체를 맡은 거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한 그대로 좀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쪽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데이트 폭력 실제로는 이 살인 사건인데 그렇죠. 데이트 폭력 중대 범죄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사건의 심각성을 좀 가리려 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명을 하고 사과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중대범죄하고 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트 폭력은 헤어진 서로 그 애인들 사이에 이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지 모녀를 살해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본인 입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인식 속에 그게 잠재적으로 남아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사건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이게 사실은 뭐 조카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내용을 알죠. 알기나 아마 좀 돌려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이걸 뭐 변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도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오더라도 피하고 싶을 텐데 아마 저는 뭐 친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다음에 변호사 하던 일을 이렇게 만약에 또 다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아마 친척이었고 친척에서 뭐 친척 측에서 부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변호사 일대일과 그거를 다시 정치인이 되어 왔을 때 입장을 저는 똑같이 연결시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거론되고 있는 게 크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이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관련해서 녹취를 지금 그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녹취가 준비가 됐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그 변호사비 수임료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실제로는 갔는데 돈을 건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 게이트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 이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또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악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걸 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때 한 3억 정도 변호사비를 썼다고 지금 이미 말을 했는데 좀 추가로 드러나는 의혹들은 보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금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불씨가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권순일 대법관, 이 권순일 대법관이 또 어김없이 화천대유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뭐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합리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송도한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청문회 때 무료 변론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다가 지금은 3억 플러스 20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1,000만 원 이상 냈다고 하는 특정 회사의 임원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얽히설키 섞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변호사 비용과 관련돼서 특정 기업, 그다음에 특정 법조인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세 그룹 사이에 뭔가 복잡한 이권과 거래가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현 대변인이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요 사안 자체는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대변인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법원까지 이 재판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변호인들이 변호를 했고 이 변호인들의 면면을 놓고 봤더니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변호사비는 많이 그 집행이 됐을 텐데 그 재산 내역이 크게 변동이 없고 이 변호사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아니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발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두 개 정도죠. 하나는 이제 변호사 한 30명 되는데 2억 5천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뭐 2억 말고 다시 뭐 20억 뭐 전환사채 주기로 한 거 아니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앞에 얘기 30명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 법인에 들어간 변호사들이 이름이 한 번에 뭐 여러 명 들어갑니다.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다 합치면 한 10여 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금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 논란이 되는 거는 아마 뭐 2억에다가 뭐 20억 전환사채 뭐 주식으로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시작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 당사자가 녹취록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변호사한테 했다는 얘기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 지금 표면에 나온 A와 B 씨는 사실은 이 변호사라는 사람과 물론 이 A라는 사람은 통화했다고 하지만 이 변호사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A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3자라는 말씀. 그렇죠. 제3자라는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변호사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 녹취는 항상요.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녹취 앞뒤 전부를 봐야 된다. 되는데 지금 특정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약에 지급되면요. 이게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했다는 거잖아요. 변협에도 신고하게 돼 있고 국세청에도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 했잖아요.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취록이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건에도 녹취록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뭐 몇 달 동안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 밝힌 거는 뭐 좀 있습니다만 55km 다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녹취를 가지고 뭐 사건을 파악한다. 특히 제3자끼리 나눈 녹취. 그건 뭐라도 만들 수 있죠. 제가 뭐 김문식 교수님한테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5억 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중계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녹취 하나 가지고서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의혹을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그 부실 대출 그러니까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단 현재 불거진 상태이고 또 처가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양평에 있는 그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뭐 개발 부담금이 제대로 지금 그 부담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우리 부산저축은행은 너무 많이 얘기했고요. 네. 최근에 나온 게 양평인데 거기서 아마 시행을 했죠. 농지였는데 세 가지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문제, 농지 문제, 그다음에 이게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을 해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거는 개발 부담금 문제죠. 이게 한 분양 대금이 한 800억 됐고 실제로 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이 개발 부담금이 17억, 18억 정도 됐는데 빵원이었어요. 한 번도 안 낸 게 한 양평군에서 한 최근에 10건 중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올해 와가지고 1억 7천 내라 이렇게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착오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그 당시에 그 책임자가 지금 의원이 돼 있거든요. 가 있어서 봐준 거 아니냐. 개발 부담금이라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개발 시에 이익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한 거를 계산 차액의 몇 프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를 실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뭐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인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저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엄정하게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처가가 소유하니까 마치 개인들이 소유해가지고 처가들이 그 땅을 미리 알고 사가지고 이걸 개발 부담금 없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처가가 만든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법인의 토지를 가지고 법인이 개발한 것이어서 그 부분은 또 오해를 좀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법인이요 실제로 다 처가에서 다 갖고 있던 거예요. 지분을. 그러니까 사실상 처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인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약간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정한 수사를 저는 양쪽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양쪽 다 의혹에 대해서 제가 공평하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경과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흘째 4,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병상 대기자는 1,3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중 64%는 돌파 감염이고 특히 60대 이상에선 85%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애초 오늘 발표하려 했던 방역 강화 종합대책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0.28%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는데 오름 폭만 보면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흘 동안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원톱을 공속으로 둔 채 선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부 구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돼 여러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월패드가 해킹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동주택 700여 곳이 피해 명단에 올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에서 찍힌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01명으로 사흘째 4,000명 안팎의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새 5명이 추가돼 현재 617명,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위중증 최다 규모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 신고는 39명으로 국내 사망 누적은 3,440명에 달합니다. 하루 전과 같은 신규 사망자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규모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 규모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은 82.6%입니다. 완료율은 79.4%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4.5%로 하루 전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6.4%에 달했고 인천 83.5%, 경기 82.3%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2.8%로 하루 전보다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1,000명이 넘는 병상 대기자가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린 환자가 1,310명에 달합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고위험군입니다. 전체 1,310명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484명,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자 등이 8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오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접종 완료, 음성 확인서인 방역 패스의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발표 일정을 미뤘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 활기를 띠는 곳이 있죠. 바로 스키장입니다. 지난 겨울은 코로나19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올해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합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문을 연 강원도 스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스키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개장 첫날입니다. 사람들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스키를 타기 위해 이 스키장 개장을 기다려온 스키어들 참 많습니다. 오늘이 스키장 개장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슬로프에는 흰 눈이 가득합니다. 잠시 슬로프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편을 좀 더 보면 지금도 이 눈을 만드는 제설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겨울이 시작됐구나라는 기분이 듭니다. 앞서 사람들이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프트 쪽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잘 하고 있고요. 이 스키장 직원이 나와서 수시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모두 잘 착용했습니다. 오늘 이곳 용평리조트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스키장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내일 홍천 대명리조트가, 다음 주에는 강촌리조트와 알펜시아 리조트 등 강원 지역 9개 스키장이 다음 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스키장마다 다양한 할인 상품을 마련해 스키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즌권 판매를 일찌감치 시작했는데 평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한 스키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염 우려도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스키장들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스키장들 지난 겨울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고 이 확산세도 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스키장 영업이 제한되게 반복하고 결국은 아예 영업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올해 백신 접종에 이은 위드 코로나 시행 덕분에
지난 겨울처럼 영업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키장마다 또다시 영업 제한 등 정부 규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스키장 내 감염과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스키장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개인 방역입니다. 겨울 스키장을 기다려온 스키어들, 이번 겨울 새하얀 슬로프를 다시 내달리고 싶다면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어느 때보다 신경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혼잡이 빚어지는 지역에는 교통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주말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서울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갖춰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새 코로나19 변이가 등장했다는 경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왔습니다. 남아공 과학자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새 변이가 인구가 많은 북동부 하우탱주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다른 8개 주에서도 관찰되는 등 지금까지 시료 10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됐으며 남아공을 여행한 홍콩 남성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쉽게 뚫고 강한 전염력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또 이들 6개 나라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대상을 5세에서 11세 어린이로 확대하는 것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EMA의 권고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내리게 됩니다. EMA는 이전에 감염됐다는 징후가 없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백신은 코로나19 증상 예방에 90.7%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9개월까지로 제한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각국이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자 증명서 규정을 새롭게 하자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이유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음성 판정 또는 양성 판정 뒤 회복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로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이 코로나19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9개월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유효성이 더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각국이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영내 사회적 이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증명서 규정을 새롭게 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지침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마침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 번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In many countries and communities, we're concerned about the false sense of security that vaccines have ended the pandemic and that people who are vaccinated do not need to take any other precautions.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기에 백신을 확보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돌파 감염과 백신 만능주의 때문에 유럽이 코로나 대유행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백신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28%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오름폭만 보면 지난 2015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기준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0%대에서 1%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등도 줄지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강형구 씨는 소비자 민원으로만 접하던 대출금리 인상을 최근 몸소 겪었습니다.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는데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신용등급 나쁜 건 아니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대출 금리가 올 하반기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6월 말 2.84%에서 9월엔 3.13%로 주택담보대출은 2.75%에서 3.14%로 각각 뛰었습니다. 개인 대출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왔는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한테는 이거 몇 푼이라도 좀 덜 내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또 이자를 올린다고 하니까 좀 힘들고요. 다 생활비로 다 나가는 건데. 문제는 어제 기준금리가 0.75%에서 1%로 오르면서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대출금리는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은행별로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하는데 준거금리인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이 평균 30만 원씩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때문에 가계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빚을 지지 말고 갚아라. 이것이 정책당국의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난 데 이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소비자들의 걱정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돼서 여러 가정용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월패드가 해킹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아파트에서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단에 오른 공동주택 700여 곳 가운데 해킹 흔적을 확인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로 떠들썩합니다. 곳곳에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열리고 있고 연휴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2주 사이에 20% 넘게 늘면서 다시 10만 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대형 풍선을 든 축제 행렬이 뉴욕 맨해튼 거리를 행진합니다. 추수감사절 축제 중 가장 화려한 행사인 메이시스 퍼레이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뉴욕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거리에 나왔습니다. You know, it feels really phenomenal to be here. It feels like New York is on its way to recovery, which feels fantastic. So many people and families out. 공항도 완전 북새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230만 명.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I was so scared when I was traveling last year that I was going to get COVID and take it home to my family, and I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next, and I still took the risk, but it still is definitely more it's less nerve-wracking definitely traveling this year. 하지만 이런 현실 인식과 달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만 5천여 명, 2주 전보다 24%나 늘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는 신규 확진자가 80%, 일리노이주도 70% 증가했습니다. 미시간주는 더욱 심각해 감염자가 86%나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급기야 군 의료 인력까지 투입됐습니다. In our letter to the governor, which we sent late last week, we asked for a total of 150 in the state. 미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넷플릭스가 K-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더 앞서 나가자 경쟁사 디즈니가 맹렬한 추격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10조 가까이 늘려서 39조 원을 콘텐츠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 지옥. 지난 19일 공개돼 하루 만에 1위에 올랐던 지옥은 22일 다시 1위를 탈환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CNN은 올해 한국 드라마들이 끝내준다며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 46일간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3분기 유료 가입 회원이 당초 예상보다 25% 이상 많은 4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I think what makes it stand out is how stunning it is visually. It's absolutely beautiful to watch. You have incredible set design, really vibrant, full of colors, and you also have really innocent children games. 오징어 게임 관련 실적이 반영될 4분기엔 넷플릭스 매출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 디즈니는 이처럼 K-드라마 덕을 본 넷플릭스를 의식해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 디즈니 플러스를 한국에서 공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념으로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등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도 대거 선보였는데 내년에는 대규모 콘텐츠 투자에 나섭니다. 내년 콘텐츠 예산으로 80억 달러 9조 5천억 원을 늘려 39조 원을 책정한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디즈니 플러스, 훌루 등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에 탑재할 드라마와 영화에 쓸 계획입니다. 중국 OTT 업체 이치이도 전지현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 지리산을 최근 탑재하는 등 세계 OTT 업체들이 K-드라마 열풍과 수익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평창올림픽 심석희 선수의 이른바 고의 충돌 의혹을 놓고 빙상연맹 조사단이 한 달째 조사를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일단은 고의성이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 티켓을 속속 확보하면서 심석희 선수의 내년 초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봉국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동료 최민정 선수와 고의로 충돌했는지 등을 가리는 조사단. 출범 한 달째이지 않습니까?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YTN 취재 결과 당사자들 조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선수끼리 충돌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전. 지난달 27일 출범한 조사위원회가 그간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사위는 중계방송 화면 외에도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자체 촬영한 다양한 각도의 6가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심석희가 자신을 추월하던 최민정을 고의로 밀었느냐인데요. 민감한 부분 판명을 위해서 당사자뿐 아니라 경기인들인 국제심판에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일단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조사받은 한 경기인을 취재한 결과 심석희가 이탈리아 선수와 부딪히면서 얼떨결에 밀려났고 결과적으로 최민정의 상체를 건드린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림픽 전후로 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은 이른바 브래드버리를 만들자는 문자, 즉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고의성은 영상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올림픽 티켓을 따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석희 선수 내년 초에 베이징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아직은 미정입니다. 앞서 빙상연맹은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 조치해서 이번 주말 끝나는 네덜란드 4차 월드컵까지 출전을 보류했습니다. 우리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4차 대회에서 1500m 출전권을 우선 3장 확보했습니다. 이유빈, 김아랑, 최민정 등 출전 선수들의 활약에 따른 건데요. 올림픽 쇼트트랙은 개인 종목에 최대 3명까지 나가는데 출전권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별로 배분이 됩니다. 심석희 선수 주종목은 1500과 1000m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여자 대표팀. 하지만 최근 최민정이 부상 등으로 주춤하고 김지우가 골절로 이탈하는 등 전력 약화가 뚜렷합니다. 선출을 나온 심석희는 개인 훈련 중인데요. 조사위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생명마저 앗아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의 해리포터죠. 마술사 최현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프로에 데뷔한 지 25주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에도 와주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뭐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뭐. 네. 어떻게 하다가 마술의 길에 들어서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인기도 없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성 친구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좀 사로잡을 만한 뭐 그런 무기가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분이 이제 마술을 하는 걸 보고 야 저거를 배워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마술 책을 이렇게 보면서 어설프게 이제 따라했던 게 이제 제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였습니다. 이번 매직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25주년 매직쇼 제목이 더 브레인이더라고요. 이건 제목만 딱 봤을 때는 관객들이랑 두뇌 싸움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쇼인가요? 마술이 여태까지 이제 살아남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술의 가장 그 이면에 뇌과학이나 심리학, 인간이 가지는 어떤 시각적인 허점들을 잘 이용해서 어떤 마법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관객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이런 심리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뇌과학의 어떠한 부분이 이용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마술을 그냥 쇼하면은 뭐 사람 한번 자르거나 그다음에 뭐 공중부양하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관객들도 좀 참여를 하나요? 거의 100%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결정을 관객이 결정을 하시고 관객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만큼 몰입도도 훨씬 뛰어나겠네요. 네네네. 공연 말미에 또 마술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한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술의 비밀을 공개를 하면 뭐 저런 거였어. 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개하는 그 마술의 비밀을 다 밝히는 순간 관객분들이 공연장 오시면 아시는데 전부 다 기립박수를 칩니다. 2018년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텔레파시를 통하게 하는 네네네. 그런 마술쇼를 또 선보이셨잖아요. 네네네. 제 인생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고요. 실수하면은 정말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겠구나. 야, 여기서 실수하면 난 이제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 마술은 아니지만 요 큐브 마술을 이제 두 분과 같이 진행을 했고 두 분이 섞은 큐브가 이제 일치되는 네. 이제 그런 마술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제 인생에 좀 뭐 마술 올림픽도 제가 예전에 나간 적이 있지만 그 올림픽 때보다 저 집중해갖고 정말 신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술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약장수 옆에서 정말 진짜 실제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 뭐 약간 원숭이 옆에서 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선입견을 하나씩 이제 깨트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좀 기쁨을 느끼고 보람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제 공연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이제 주시는데 네. 뭐 그 여자친구랑 뭐 제 공연을 어릴 때 봤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데리고 그 현우 씨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누군가의 인생에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게 네. 로또 번호를 맞추는 거였어요. 네네네네. 사실 이제 마술이라는 건 꿈을 이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꿈을 한번 이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로또 1등을 이제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사실은 그때 1등이 당첨이 되고 나서 로또 회사로 너무 많은 전화가 폭주를 했어요. 당시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사과 영상이 올라왔죠. 네. 아, 여러분 마술은 그냥 마술일 뿐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봐주세요. 한국에서 정말 마술하기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좀 재미난 일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마스크가 없던 그때가 마법 같은 순간들이 아니었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런 마법처럼 마스크 없는 당당하게 길거리를 막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이 마법사 최현우가 마법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가을과 겨울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한낮인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7도까지 올라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5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대전은 10도, 광주와 대구는 12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산행 계획하신 분들은 각별히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